역사를 찾아서 제6편 여걸 부여태우와 태조대왕. 극본 이상락, 연출 이상혁. 안녕하십니까. 다큐멘터리 역사서의 김현갑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탐색해볼 부분은 고구려 제6대 왕인 태조대왕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올라있는 고구려 태조왕에 관한 기록을 읽어나가다 보면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태조왕편의 첫머리부터 살펴볼까요? 태조대왕은 일명 국조왕이라고도 한다. 이름은 궁이고 어릴 때의 이름은 어수이다. 그는 유리왕의 아들 고추가 제사의 아들이고 어머니 태우는 부여 사람이다. 모본왕이 죽었으나 태자가 불초하여 나라를 맡을 수 없으므로 백성들이 궁을 맞이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때 나이가 7살이었으므로 태우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왕을 지칭하는 이름 왕호부터 하죠. 클태자에 조상조자를 쓰는 그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한 왕조를 일으킨 첫 임금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보통 명사로 쓰일 때의 뜻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역사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더라도 고려를 세운 왕건이 태조였고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태조였습니다. 물론 중국 쪽의 경우도 같습니다. 송나라의 첫 번째 왕이나 위나라의 첫이 태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구려의 시조는 주몽, 즉 동명성왕이고 모본왕에 이어서 7살 때 왕위에 오른 궁은 고구려의 6번째 왕이었는데 왜 태조왕이라는 왕후가 붙게 되었을까요? 한밭대 공석구 교수와 고구려 연구재단 김현숙 연구위원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고구려 왕은 그 왕성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태조왕 이전에는 이제 해시로 나타나게 되고요. 태조왕 때부터 이제 고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고구려 6대 왕인 태조가 또 태조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후를 받게 된 것은 바로 6대인 태조왕 때부터 고시의 왕계가 아마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구려의 그 창업주인 1대 왕인 주몽이 이제 고시라고 하는 성을 갖게 된 것은 고주몽이 된 것은 그 이후에 이제 고시의 어떤 그 왕통이 확립된 이후에 사료를 이제 편찬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왕계를 이제 틀을 세우기 위해서 아마 초대 왕인 주몽에게 어떤 고시라는 성을 붙여놨나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 주몽하고 태조왕은 고시고 얘긴 해시냐? 결국은 부여에서 왔다 하니까 부여 계통은 다 해시거든요. 나중에 남부여에서도 해시를 칭했듯이 해시인데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다른 지파가 따로 자기의 신성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고시를 강조를 한 거고 그걸 강조한 시점이 바로 태조왕부터라는 거죠. 똑같은 혈족인데 같은 혈족의 한 반계, 그 반계가 공했고 그 고시가 자기의 신성성을 더 부각시키는 의미로 시조 왕인 주몽을 고시로 올린 거죠.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부터 유리왕, 대무신왕, 민중왕, 모본왕까지의 5 임금은 성씨가 해씨였다. 그런데 제6대 왕부터는 비록 그쪽이긴 하지만 반계로 분류되던 고씨가 왕권을 잡는다. 왕권을 잡고 보니 고구려를 세운 첫 임금의 성을 해씨로 놓아두고서는 고씨 왕조의 정통성과 신성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조인 주몽의 성을 고씨로 바꿔 고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고씨 쪽 입장에서 보자면 제왕은 왕계의 발판을 마련한 첫 셈이고 그래서 태조왕이라는 왕후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내용만을 놓고 보자면 태조왕은 무려 94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고 118살이나 살았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조왕의 왕위에 올랐던
그의 동생 차대왕 역시 94살이나 살았다고 올라 있는데 의학이 발달한 요즘에도 100살을 넘기기가 어려운 바에 실제로 그렇게 장수를 누렸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임금의 나이 비록 7살에 불과하나 지혜와 총기를 타고났을 뿐만 아니라 용맹스러움 또한 출중하니 선대 임금이 다져온 고구려의 법통을 이어받아 태평성대를 이룩할 성군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요. 앞으로 모든 국사는 제가 회의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어미가 임금을 도와 지엄한 권위로서 추상같이 집행할 것이요. 이 사람이 바로 어린 태조왕의 어머니 부여태후였습니다. 7살짜리 어린아이가 왕위에 오르게 된 과정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왕권을 잡은 사람은 태조왕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부여태후 권력을 잡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구려 특유의 오부제 정치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구려 연구재단 임기환 연구위원의 얘기입니다. 그 5개 정치 집단이 계류부를 중심으로 해서 결합되었을 때 그게 이제 오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부로 성립됐을 때 이 오부들은 고구려 왕 밑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독자적으로는 자체 내부의 어떤 자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 내부의 일들은 스스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운영하는 이런 모습만 나와 있는데 다만 고구려 바깥에 어떤 대외적인 외교를 한다거나 물자를 교역한다거나 대외적인 발전은 이제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소속된 계류부를 비롯해서 각각 지역 거점을 확보하고 자치를 하고 있는 5개의 세력이 있고 그 대표들이 모인 회의체가 제가 회의인데 중요한 국사를 여기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태후는 졸본 부여의 세력을 대표 부의 리더였고 오부 간의 치열한 세력 다툼에서 승리해서 어린 아들을 임금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본왕이 생전에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점지해둔 상황에서 그 태자를 자신의 왕위를 끼고 뿐만 아니라 제사라는 이름을 가진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수렴청정을 했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고구려 시대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역대의 여성상들을 보면은 웅녀부터 시작해서 요하부인까지 사실은 창업주 같은 경우 특히 아버지 쪽보다는 어머니 역할이 확실히 우월하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 요하부인의 역할은 사실은 웅녀보다 훨씬 더 능가하죠. 동국 이상국지 동명왕편에 나온 거기 보면은 말을 고르는 능력이라든가 또 곡식을 주관하는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어머니가 다 하고 있고 어떤 심리적인 의지 대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 떠나서 새로운 땅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가 나갈 수 있게 어떤 진취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든가 군사적 고대는 그 지위와 역할에 있어서 오히려 남성을 능가했던 걸출한 여성들이 많았다. 고구려 연구재단 김현숙 연구위원이 그렇다면 유하 부인이 말을 고르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일까요? 고구려 건국 이전, 그러니까 알 속에서 태어난 주몽이 부여의 왕실에 살면서 그곳 왕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던 그 시대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머니, 이곳 부여 왕자들이 저를 투기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고 대왕께서도 저에게 마국간에서 말을 돌보게 하는 하찮은 일이나 시키고 있으니 여기 더 머물러 있기 싫사옵니다. 남쪽에 가면 임자 없는 땅이 있다 들었는데 거기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하거라. 하지만 남쪽 땅에 가서 나라의 기반을 세우려면 우선 타고 갈 좋은 말이 있어야 한다. 허나 마국간에 있는 많은 말 중에서 어떻게 준말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미가 골라줄 것이니 따라오너라. 그 채찍을 이리 다오. 이리야! 보거라.
다른 말들은 모두 도망치기에만 바쁜데 저기 저 붉은 얼룩무늬 있는 말은 저 높은 담장을 훌쩍 뛰어넘지 않느냐. 저 말이야말로 둘도 없는 준만이라. 하지만 어머니, 저렇게 잘생기고 날쌘 준마라면 의당 대왕마마나 다른 왕자들이 욕심을 낼 터이니 제 차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느니라. 잠시만 기다리거라. 바늘을 가져올 테니. 그러면 이 부분이 이규보의 영웅서사신 동국 이상국집에 어떻게 수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장사가 먼 길 떠나려면 준마가 있어야 하는 것. 아들을 데리고 마국간에 가서 긴 채찍으로 후려치니 다른 말들은 달아나기에 바쁜데 붉은 빛이 얼룩진 한 마리가 있어 두 길 난간을 뛰어넘더라. 이것이 준마인 줄 비로소 깨달았네. 어머니가 남모르게 바늘을 혀에 꽂으니 쉬고 아파서 먹이를 먹지 못하네. 며칠 뒤 형상이 심히 야위어 나쁜 말과 다름없게 되었네. 그 뒤 왕이 말들을 돌아보니 바로 그 말을 주몽에게 주었네. 그러자 비로소 바늘을 뽑고 밤낮으로 여물을 먹였네. 어떻습니까? 아들이 큰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채찍을 휘둘러 준마를 선별하는 유아 부인의 지혜롭고도 용맹스러운 모습은 집안에서 길쌈이나 하고 있는 여인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몽이 친구 몇 명만을 데리고 부여를 탈출하여 졸본 부여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나라의 기틀을 세울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준 사람도 소소노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라에서는 여왕이 배출됐는데 이처럼 여성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했던 고구려에서는 왜 왕위에 오른 여성이 없었을까요? 부여태우는 7살짜리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고 수렴청정을 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여왕이 될 수는 없었을까요? 김현숙 연구위원은 그 이유를 부터 받은 영향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중국과 접촉이 오히려 신라나 이쪽보다 이쪽이 더 빨리 됐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적인 그런 분위기, 국왕에 대한 관념이라든가 또 고구려에 먼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사회에서 활동이라든가 생활에서의 어떤 행동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유목민적인 기질이 보이면서도 정치 제도라든가 특히 국왕의 설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또 중국적인 유교적인 개념에 딱 덮어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회 발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죠. 자, 그럼 이제 태조왕 시절의 고구려 역사를 짚어보기로 하죠. 태조왕이 10대 중반 이후에 어머니의 수렴청정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볼 때 태조왕 초기의 업적이나 통치는 엄밀히 말하자면 그의 어머니인 부여태후에 의해서 행해진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태조 3년 2월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 요서, 십습, 이비, 한병. 이 9글자의 기록이 연구하는 사람들을 대단히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요소에 10개의 성을 쌓아서 한 나라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이런 의미일 텐데요. 요소라면 만주 남부 평야지대를 흐르는 요하의 서쪽 지역으로 그 먼 데까지 가서 한 나라의 코밑에 그것도 10개나 되는 성을 쌓았다는 것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태조왕대의 그 고구려의 영역 범위라든가 활동 범위를 보면은 아직 압록강 중류 유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 내부를 통합하는 데 치중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요하 지역까지도 아직 진출이 안 돼가 있고 요하까지 완전히 차지하게 되는 게 광개토항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서 지역에 성을 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요동 지역에도 요하 근처에 뭐 성을 쌓는 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요서가 아니라 요동일 가능성이 많고 또 요동이라고 해도 요하 가까이는 아닐 것이고 압록강 중류 유역에서 조금 더 나간 그런 지점이라고 보고요.
고구려 연구재단의 김현숙 연구위원의 진단이 이러하고 사실 고구려가 요소지방까지 나왔다는 기록은 사실은 없거든요. 이제 태조왕 3년에 요소지방 10성을 쌓아서 이제 한나라 병사를 방비했다 하는 것은 아주 좀 특이한 기록입니다. 69년에 후한이 되겠죠. 후한의 어떤 유주자사는 굉장히 높은 관직입니다. 유주자사, 또 현도태수, 요동태수 등이 연합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예맥의 어떤 장을 죽이고 이제 쭉 전진을 해 오니까 태조왕의 동생인 그 수성이 들고 이제 이들을 가서 막죠. 공석구 교수 역시 태조 3년에 고구려가 요소지방까지 차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동국대 윤명철 교수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태조당 때 보면은 요소지방에다 10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요소란 건 요하 이소지방인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하를 놓고 보더라도 요소지방에다 10개의 성을 쌓았다는 것은 고구려가 단순하게 가서 치고 온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동안은 일시적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바로 직전인 모본왕 때 북경 어양 삼국 태원을 공격한 것은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단지 그동안 우리 학계가 고구려의 군사적 특성을 잘 이해 못했던 시스템을 고려인들은 기마군단을 활용하거든요. 기마군단은 소세병력으로 빠른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적국 내부까지 진격해서 공격할 수가 있어요. 이미 모본왕 시절에 기마군단을 이용하여 적국 내부에까지서 요소지를 점령했었고 태조왕 초기에 거기에 얼마든지 성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물론 어느 주장이 맞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 없이 요소에 10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돌발적으로 나타났다가 이후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설령 당시의 요소지방의 한 부분을 일시 점령해서 성을 쌓았다 하더라도 바로 그 태조왕대에 빼앗기고 말았을 것이다. 이런 추론은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 같은 후손들이 사서에 나타자 하나, 문장 하나를 놓고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면 당시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들이 좀 더 상세한 기록을 남겼을 텐데 말입니다. 부여 출실이 태후가 수렴청정 기간에 남겼던 치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는다면 동옥절을 정벌해서 그 땅을 고구려에 복속시킨 업적일 것입니다. 태조 4년 가을 7월 동옥절을 쳐서 그 땅을 빼앗아 성읍을 만들어 국경을 개척하였으니 동으로는 동해, 남으로는 살수에 이르렀다. 기록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 고구려가 동옥절을 병합한 것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대단한 요충지를 확보한 평가할 만한 업적이었습니다. 한밭대 공석구 교수의 설명입니다. 동옥저 하면은 오늘날 함경남도 함흥 지방에 해당이 됩니다. 함흥 지방은 잘 아시다시피 함흥 평야가 이제 넓게 발달된 곳이죠. 그곳은 또 동해 바다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제 생산되는 어떤 수산물이라든지 또는 어떤 농산물이 이제 풍부했기 때문에 고구려가 부족했던 어떤 그런 식량 문제를 이 동옥저를 상당 부분 해결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동옥저는 의식주 등 생활 방식이 고구려와 흡사했기 때문에 동옥들은 큰 갈등, 고구려인으로 융합될 수 있었고 고구려로서는 든든한 후방 지역을 확보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구려가 한나라라는 강대국이 버티고 있는 서방 쪽 방면으로 진출하지 않고 동북 쪽으로만 영장해 간 것을 두고 한나라를 두려워했거나 혹은 한나라와 싸워봤자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피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구려 연구재단의 김현숙 연구위원은 역사를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강대국 후한하고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갔다 이거보다는 그쪽하고 싸우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과정에서 예맥계 전체를 힘을 결집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같은 예맥계지만 힘이 약한 동옥저라든가 이쪽 세력을 먼저 다 합쳐가지고 세력이라든가 덩치를 늘린 다음에 이제 중국 세력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죠. 같은 표현인데 좀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이제 어머니의 수렴청정에서 벗어난 태조왕의 활약을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젊은 임금인 이끈 고구려는 대내적으로는 활기가 넘쳤고 주변의 다른 세력에게는 두려움을 가질 만한 강국이었습니다. 대왕 마마, 이웃나라 갈사국의 도두왕이 뵙기를 청하옵니다. 갈사국 왕이 우리 궁실까지 친히 찾아왔단 말인가? 들라하라. 예. 대왕 마마, 소인은 갈사국을 이끌고 있는 도도이옵니다. 허허, 반갑소이다. 헌데 전할 얘기가 있으면 사신을 보낼 것이지 어인 일로 왕께서 몸소 여기까지 찾아오셨소. 거두어 주신다면 고구려국 대왕 마마의 신하 되기를 원하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요. 갈사국은 부여 대서왕의 아우 되시는 분이 세웠던 나라가 아니요. 이제 갈사국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신하 되기를 청하니 도두왕에게 우태벼슬이노라. 그리고 4년 후인 서기 20년 봄 2월 대왕 마마를 받고 준하를 정관하러 갔던 환남부 패자 서류이옵니다. 오, 서류 장군 돌아왔구만. 그래, 준하 정발은 어찌 됐는고? 준하 왕실을 공격하여 항복을 받아내고 왕자 울음을 사로잡아 왔사옵니다. 고생이 많았어. 여봐라, 준하 왕자 울음에게 고추가 벼슬을 내려라. 고구려에 항복해온 갈사구의 도두왕에게는 우태라는 벼슬을 내렸고 정벌에 나섰다가 사로 준하의 왕자 우름에게는 고추가라는 벼슬을 내렸다는 얘긴데, 고추가는 왕의 장인이나 유력한 부족장한테만 내리는 높은 관직인데 반해서 우태는 그보다 한참 더 낮은 벼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항복을 받아낸 세력의 통치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구려 연구재단 임기환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복속을 시켰을 때 되게 이때는 완전히 복속을 시켰다고 해서 지역 사회를 해체해가지고 고구려 사회 속으로 완전히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사회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대표자들에게 고구려 왕의 신료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게 되죠. 그래서 관직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관등, 봉작의 성격을 갖는, 세력이 크면 이제 거기에 걸맞는 이제 봉작을 내리고 세력이 작으면 작은 그런 봉작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지역을 정복했을 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기존의 지도자에게 고구려 왕실에서 관직을 내려 자치를 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왕으로부터 성씨나 벼슬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자체로 귀족 계급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현숙 연구위원의 설명을 추가로 들어보시죠. 처음에 참가해서 같이 힘 합쳐서 나라를 만든 사람들도 있고 뒤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요. 그걸 편제하는 기준이 각각 이제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초창기 같으면 이제 약간 신화적인 형태로 나오는데 성씨를 이렇게 부여를 하죠. 뭐 극씨를 준다든가 뭐 이런데 거기에도 보면은 세력 규모에 따라서 좀 큰 세력이다 대실씨, 좀 작으면 중실씨, 그 다음에 소실씨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가 조금 발전하게 되면 관등 관직제 이게 들어오면서 세력이 크다 그런 세력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좀 관등이 높은 우태직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보다 못하다 그러면 뒤에 이제 뭐 사자를 준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편제 과정이죠. 세력별 편제 과정. 따라서 준하 왕자에게 고추가를 하사하고 갈사국의 왕에게는 그보다 낮은 우태를 하사한 것은 준하가 갈사국보다 더 큰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국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사냥 얘기를 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왕이 동쪽 지방에 사냥 나갔다가 흰 사슴을 잡았다. 부여 사신이 와서 뿔이 셋 달린 사슴과 꼬리가 긴 토끼를 바쳤다. 왕이 상서로운 것이라 하여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왕의 동생 수성이 질산 남쪽으로 사냥을 가서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수성은 즐기기만 할 뿐 행동에 절도가 없었다. 얼마 후 기구라는 곳에 사냥 가서는 5일 만에 돌아왔다. 왕이 평의원에서 사냥하는데 흰 여우가 따라오면서 울었다. 삼국 사기를 넘기다 보면 거의 몇 줄 건너서 왕이나 왕족들의 사냥 얘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다반사로 일어났던 시대였으니 말 타는 기술이나 활 쏘는 솜씨를 타고나야 지도자로서의 위엄도 갖출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야외에 나가 사냥 솜씨를 단련해야 했겠죠. 물론 사냥은 왕이나 왕족이 즐겼던 여가 활동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밭대 공석구 교수는 그 시절 왕의 사냥 행차를 단순한 수렵 활동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록에 나오는 어떤 사냥이라고 하는 기록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어떤 사냥, 수렵을 의미하는 사냥이라고 해석하서는 곤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냥이라고 하는 기록의 의미는 자신의 어떤 영역을 갖다가 시찰하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군사를 갖다가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국사의 고구려본기를 보면은 고구려 왕들은 밖으로 사냥을 나가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나가서 흰 사슴을 잡았다거나 뿔이 셋 달린 사슴을 선물로 받았다, 혹은 호랑이를 잡았는데 꼬리가 없었다는 등 요즘으로 치자면 돌연변이에 해당할 특이한 형상의 동물들이 자주 등장하는 원인은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고구려인들은 생김새가 범상치 않은 그 동물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구려연구재단의 김현숙, 임기환 두 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대 때 사람들의 의식에 특이한 것이 나타나면은 형성대가 온 증거라든가 아니면 성군이 나타날 징조라든가 또 조금 불안한 기색이 보인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나라가 망할 징조라든가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궁궐을 헤집고 다녔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든가 이런 게 있죠. 고대인들의 사고엔 그게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상서로운 상서를 상징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의를 상징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국가의 멸망이나 왕의 죽음을 상징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나라에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지는 그런 상서로운 징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대체로 이제 사슴 같은 경우는 그런 상스러운 징조로 이제 해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특이한 동물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은 물론 그런 동물들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상서로구나 또는 제의적인 성격을 갖는 그런 동물들의 출현에 담긴 어떤 당시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런 동물로 이제 표현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고구려의 태조왕이 사냥과 영역 시찰을 겸해서 동쪽으로 떠나는 여행길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태조 46년 3월,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동쪽에 있는 책성 지방을 둘러보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책성은 지금의 길림성에 있는 훈춘 지방입니다. 대왕마마, 저쪽 산등성이 아래 털빛이 흰 사슴 한 마리가 달아나고 있습니다. 털빛이 희다고 하였느냐? 예. 그참 상스러운 짐승이로구나. 자, 가자! 저택입니다. 발을 쏘십시오. 알았느니라. 대왕마마, 명중이옵니다. 그래. 털빛이 흰 사슴을 잡다니. 이번에 책성에 가서 좋은 일이 있을 징조로구나. 그런데 삼국사기에 보면 3월에 여행길에 올랐다가 그해 10월이 되어서야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에 바쁜 임금이 반년이 넘게 궁궐을 비워두고 그 지역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좀 특이한데, 우선 책성이라는 곳이 당시 고구려에게 어떤 입지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었는지 한밭대 공석구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죠. 경제적으로는 이 지역에 아주 발달된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일정 시대에도 이 지역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농작을 하러 밀려들었던 이러한 우리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두만강 그리고 이제 동해바다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은 어떤 농산물
그리고 수산물의 획득에 대단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는 그 옥저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옥저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어떤 경제적인 이러한 이득 이외에 옥저 그 있었던 어떤 음루 그리고 또는 숙신 세력이었던 남한을 막고 방어할 수가 있는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친히 나설 필요 없이 신하들을 보내서 그곳 지방 관리들과 백성을 위무하고 오게 하든지 왕이 갔더라도 대충 둘러보고 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긴 시간을 하래 식성에 머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왕마마, 저희 책성의 백성들을 위무하기 위해 천리홈들을 마다하시고 이렇게 치니 황송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고구려 왕으로서 이곳 주민들도 내 백성이거늘 어찌 소홀히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이곳이 고구려 땅이 됐으나 일찍이 다른 나라를 칭하며 오랫동안 지내온지라 이곳 백성 모두가 모름지기 고구려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모든 신하들은 힘써야 할 것이다. 책성의 신하들에게 고구려 왕으로서 준비해온 선물을 하사할 것이며 책성 관리들의 공적을 큰 바위에 새겨서 길이 후대에 전할 것이니라. 자, 오늘은 여러 신하들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 것이니 술과 음식을 넉넉히 내오너라. 태조왕이 책성이라는 곳에 가서 그처럼 공을 들였 그 지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요충지이기도 했겠지만 이른바 오부제의 권력체제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는 것이 김현숙 연구위원의 진단입니다. 왕이 소속된 계르부 집단이 있고 또 옛날 송량국이었던 그 비류국이었던 소노부 세력, 비류나부라고 얘기하죠. 그 세력도 있고 관나부, 환나부 이런 세력들이 딱 있으면서 통치도 그 사람들하고 의논해야지 가능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왕이 속해 있는 계르부 집단이 자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왕의 이름으로 전쟁을 해서 새로운 차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힘이 커져야지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연나부나 이런 세력을 눌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섯 부족 세력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책성이라는 옛 옥저 지역의 세력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왕의 영향력을 더욱 키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당시의 태조왕은 그런 정치적 이해 타산과는 상관없이 새로 고구려에 편입된 지역의 관리들과 백성들을 위무하기 위한 순수한 동기만을 가지고 찾아갔을 수도 있겠죠. 태조왕은 4년 뒤에도 다시 사신을 보내서 그곳 백성들을 보살피게 합니다. 태조왕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책성 지역은 국내성, 평양, 요동, 부여지역과 함께 훗날 고구려의 5대 중심지의 하나가 되었고 나중에는 발해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태조왕 시기의 고구려와 한나라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장수 서류는 들으라. 예, 대왕마마. 그동안 한나라는 광무제, 명제, 장제, 화제 등의 임금을 거치면서 강성대국을 유지해왔으나 화제 임금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상제, 안제, 소제 등이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됐고 환관과 외척이 바로하여 나라가 어지러운 지경이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요동의 6개 현을 공격하여 물품을 약탈해오라.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대왕마마. 자, 병졸들은 나를 따르라! 태조왕은 휘와 장수를 시켜서 한군현에 대한 선제 공격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라가 혼란스럽다 해도 요동태수는 만만한 적수가 아니었습니다. 삼국사계는 그 대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왕이
한나라 요동에 장수를 보내 6개의 현을 약탈하게 하였다. 요동태수 경기가 군사를 동원하여 대항하였다. 고구려 왕의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는 태조왕 59년에는 예맥과 힘을 합쳐서 현도군을 쳤고 66년에도 역시 현도의 화려성을 침공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침략을 하면서도 한나라 쪽에 사신을 보내서 공물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입니다. 태조왕 57년 봄에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안제의 성년을 축하하였다. 59년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72년 겨울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고구려가 한나라에 물품을 바쳤다는 기록이 고구려가 중국에 복속된 속국이었다는 사실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조공 자체가 일단은 중국 측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뭐 신화라든가 복속국이라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외교 관계를 맺으려면은 또 무역을 하려면은 중국 측의 절차가 이거니까 형식적인 절차를 들어주는 거죠. 똑같은 게 그겁니다. 앞에 나와 있듯이 부여 사신이 고구려에 물건을 바치고 이렇게 하죠. 그것을 고구려 측 사서에 보면은 부여 사신이 와서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호된 거죠. 양자간에. 삼국사기에 보면 부여라는 나라는 고구려보다 훨씬 세력이 막강했을 때에도 사냥한 짐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고구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부여를 고구려의 속국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왕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아니, 큰일이라니. 무슨 일인가? 한나라 유주자사 풍환과 현도태수 요광, 요동태수 채풍 등이 군사를 이끌고 우리 예맥을 침략해 병기와 마필, 재물을 약탈하고 있사옵니다. 어허, 이런 고얀 일이 있나? 수성은 당장 군사 2천을 이끌고 나가 그들을 물리치라. 예. 자, 군사들은 나를 따르라! 임금의 명을 받고 중국 군사들을 물리치기 위해 내달리는 이 장수가 바로 태조왕의 동생 수성이었는데 그는 훗날 태조왕을 이어 왕위에 올라 차대왕이 됩니다. 멈춰라! 우리는 수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으니 비책을 써야겠다. 지금 당장 사신은 한나라 군영으로 달려가서 내가 항복하겠다는 소식을 전하라. 장군, 한나라의 군사에게 항복을 하시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다. 거짓으로 항복을 통보하고 저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험한 계곡에 숨어 기습을 노릴 터이니 서류 자네는 군사를 이끌고 비밀리에 현도와 요동으로 가서 성곽을 불태우도록 하라. 예, 장군. 이리야. 이 싸움에서 고구려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태조왕 69년 봄, 왕이 아우 수성에게 군사 2천여 명을 주어서 싸우게 했다. 수성이 한나라 군영에 사자를 보내 거짓으로 항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 말을 믿었다. 수성이 곧 험한 곳에 의지하여 대군을 막는 한편 비밀리에 군사를 보내 현도와 요동 두 군을 공격하여 그 성곽을 보 2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그런데 역사서인 삼국지 위서동의전에 이 부분에 이르러서 최초로 고구려 왕의 이름이 등장하고 자신들의 군대가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참고로 낭독해드리는 내용에 나오는 궁이라는 이름은
고구려의 태조왕을 지칭합니다. 상제 임금과 안제 임금 사이에 이르러 고구려 왕 궁이 수차례 침하. 다시 현도가 고구려에 속하게 되었다. 요동태수 채풍과 현도태수 요광은 궁이 두 고을 모두에게 해가 된다 판단하고 군사를 일으켜 이를 쳤다. 궁이 거짓 항복하여 화친하길 청하자 두 군이 나아가지 않았다. 궁이 비밀리에 군사를 보내어 현도를 공격하여 성을 불지르고 요수의 관리와 백성을 죽였다. 후에 궁이 다시 요동을 침범하자 채풍이 재빨리 군사를 내어 이를 토벌하려 했지만 군사가 패하고 말았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의 고구려 편에서 주몽을 거론한 적이 있는데 고구려 후 출하는 애매한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태조왕대에 이르러서 고구려 왕 궁으로 정식 표기가 된 것입니다. 고구려 연구재단의 김현숙 연구위원은 중국 역사서에 왕의 이름이 정식으로 등장하는 태조왕에 이르러서 고구려는 내부 체제 정비가 완비되고 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이미 국왕측과 다른 나부의 장들은 이 교체가 자유롭게 안 되는 때입니다. 그전에는 송량왕에서 주몽으로 연맹체 맹주의 자리가 교체될 정도의 그런 대등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태조왕대 되면 그렇게 안 되게 왕권이 일단 올라섰고 내부 체제 정비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궁이라는 존재가 이 중국 사서에 일단 기록이 딱 될 정도로 중국인들의 인식에 완전히 고구려의 왕 궁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머리에 박힐 정도로 활약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조왕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차대왕은 측근 정치를 감행하다가 신하의 칼에 죽음을 당하는 비운을 맞이합니다. 그 부분은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출연 윤병화, 박정민, 이재웅, 홍진욱, 박찬희, 전숙경, 송정희, 이광수, 곽윤상, 최하나. 음악 박복규, 효과 강성범, 신현찬희, 기술 김남희.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6편 역을 부여태우와 태조대왕. 이상락 극본, 김영각 진행, 이상여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